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행정학 원론 4강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인데요. 4강은 제1장 서론, 리더가 알아야 할 공공부문의 기본 지식 중에서 4절 정부의 역할과 규모입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역할을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곰곰 생각해 보면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정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정부는 국가의 생존이라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 합니다. 국가의 생존이란 외부의 적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갈등이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전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외부의 적보다도 때로는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필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정부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필요 없는 것이지요. 왜 국민이 정부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국민의 필요를 정부가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끊임없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집행을 통해서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부는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요구와 이익에 잘 반응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기도 하고 선전, 때로는 매스컴, 여론조사, 캠페인, 선거 등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야만 합니다. 이때는 어느 한쪽의 요구가 무시되지 않고 모든 주요 집단의 합당한 수준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때는 그 소수가 때로는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내전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집단도 철저한 소외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집단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책은 때로는 모순된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모자이크식, 땜질식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매우 어리석고 혹은 매우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두 번째 역할은 시장 실패의 교정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시장 실패의 교정을 이미 보았습니다. 네 가지 종류의 시장 실패를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재, 두 번째는 외부 효과, 세 번째는 독과점, 네 번째는 정보의 부재와 비대칭입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의 역할은 형평의 실현입니다. 정책 과정에서는 효율과 형평이 갈등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시장에서의 배분 방법하고 항생제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우선 배분하는 방법은 서로 상충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래, 이것에만 맡겨둘 수가 없을 때가 있을 때 개입해서 형평을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형평은 시장에서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장의 실패라고 말할 수는 어렵습니다. 형평은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가, 그것은 국민의 어떤 가치관과 합의에 어느 정도 기인합니다. 네 번째 정부의 역할은 법, 질서, 경제적 안정을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란 문명 사회를 위하는 것이고 국민이 모두 한 배에서 공동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경제적 안정을 정부가 추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게임의 룰을 설정하고 강제하며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부는 문명화의 목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제도를 통해서 문명화를 실현합니다. 또한 규범과 가치들을 새롭게 창조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규범과 가치들을 사회 곳곳의 영역에 반영합니다. 여섯 번째는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가 브랜드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저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독일제, 독일에서 만든 제품, 뭔가 매우 튼튼하고 기능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독일 국민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국가 이미지입니다. 한국에서 선전하는 어떤 독일 자동차는 광고 내용에 독일에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한마디 말로 많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독일 못지않게 메이드 인 저팬, 일본 제품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품, 작고 믿을 수 있고 고장나지 않고 값도 좋고 메이드 인 코리아, 과거에는 싸구려 제품이었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한국 제품은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발도상 국가여서 그런지 중국 제품은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이미지도 그다지 신뢰가 높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국가 이미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데요. 문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개선될 수도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알려질 수도 있고 제품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기타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여섯 가지 이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부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꼭 시장 실패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부는 어떤 일도 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장 실패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떤 일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행정은 법치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치 행정이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법과 행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문제 해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즉 강제적 방법과 자발적 방법입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거래를 주고받음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또 돈을 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래 속에서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리 도덕이나 관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윤리 도덕이나 관습은 역시 자발적 방법입니다. 마치 시장의 방법과 똑같은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자발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법이란 자발성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강제사항입니다. 법은 정부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이란 의무, 금지사항, 권리의 부여에 대해서 서술하며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규범과 규칙에 우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윤리, 도덕, 관습을 앞서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예외가 없고 그리고 가장 우선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법치 행정이란 법이 정부의 근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헌법에 법에 의한 행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나 재산을 정당한 법적 과정 없이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행정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치 행정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관련된 사상은 자연법 사상입니다. 자연법 사상이란 뭘까요? 자연법 사상이란 법이 어떤 불변하는 초월적 지혜나 완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법에 가능한 한 접근해야 되며 이것과 괴리가 있을수록 나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법은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연법 혹은 초월적인 지혜, 이 둘은 같은 차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국에서 볼 수 있는 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어떤 초월적인 지혜나 자연법에 가능한 비슷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쁜 법이지요. 예를 들어서 자연이나 신에 의해서 부여되는 인권을 천부 인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천부 인권을 부인하는 법은 좋은 법이 아닙니다. 그건 나쁜 법인 것이죠. 천부 인권은 즉 하늘이 내린 인권, 신을 믿지 않는다면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Natural right. 이것들은 초월적인 지혜나 자연법에 의한 어떤 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글로 표현된 권한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어떤 근원이 있어서 거기서 추출한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성적으로 볼 때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 그것은 자연법이나 초월적인 지혜에 접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차 대전 때 나치가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쟁 범죄자들을 재판했는데 그들은 나치 관점에서는 합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실정법에 의해서만 재판을 한다면 그들은 무죄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분명
모든 사람이 분노할 만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의 첨부 인권 사상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무죄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뉴런베르크 재판에서는 자연법의 첨부 인권에 비추어서 기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법 사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의 법이 당연히 자연법이나 어떤 초월적인 지혜에 의해서 인간에게 부여된다고 생각되는 권리를 부인하거나 훼손하면 그 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어낸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학자가 소크라테스가 나온 모든 저서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글로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았습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저서가 한 권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많은 책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쓴 책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등장하는 모든 책을 조사한 결과 소크라테스는 단 한 번도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가끔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그것을 이용해서 나쁜 법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나쁜 법은 자연법과 초월적인 지혜로부터 먼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초월적인 지혜나 자연법에 의해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는 것이 부인되면 그것은 법에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우리는 정책을 폐하하고 정부를 운영해야 합니다. 법치 행정은 법에 근거한 행정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법적 권위를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공무원은 법적 권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법적 권위를 공무원에게 부여하기도 하지만 법적 제약을 가하기도 합니다. 즉 공무원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법, 사법, 행정이 갈등을 겪게 되면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법원에서 해결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갈등이 자주 법정으로 가곤 했는데 법원은 항상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곤 했습니다. 물론 삼권 분립에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은 대부분 법정이 제기되기 전에 비공식적 이해와 정치적 거래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사법부가 행정부의 편을 들기 쉽다고 합니다. 판사들은 한정된 시간과 전문 지식 때문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특히 갈등을 겪을 때는 행정부의 편을 든다는 것이지요.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서 갈등이 야기될 때도 판사들은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과 전문 지식 때문에 공무원의 편을 들기가 쉬울 것입니다. 행정이 법치 행정이라면 법이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법치 행정도 달라집니다. 법이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제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는 성문법인 대륙법보다도 영미법이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미법은 판사가 만드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균형 감각을 갖춘 훌륭한 법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신축적 행정을 위해서는 영미법적인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법과 행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은 법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법과 윤리는 아까도 보았듯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두 가지 대조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법과 윤리는 첫 번째 국가 작동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는 법과 윤리에 의해서 상당 부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의 자유는 완전한 자유지만 윤리나 도덕은 그리고 관습은 완전히 자발적이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자발적인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강제적입니다. 완전히 강제적입니다. 그런데 윤리는 법과 마찬가지로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윤리적이지 않은 행위가 다른 나라에서는 윤리적으로 허용됩니다. 오늘날 세계화의 시대에는 단일 윤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윤리가 지구상에서 가능해야만 세계화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입니다. 유엔에서는 하나의 윤리가 지구상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연구했는데 단일 윤리의 첫 번째 조항으로서 윤리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윤리의 황금률이란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원칙입니다. 그 내용은 뜻밖에도 매우 종교적입니다.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는 조항입니다. 즉 남이 너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는 뜻. 즉 내가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윤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황금률, 즉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법과 윤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이 적절하지 않은 곳에 윤리가 필요한데 윤리로 해결되어야 할 영역에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둘을 혼동하는 것과 둘의 구별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에 맡겨야 될 문제를 법이 과도하게 개입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윤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게 되면, 즉 윤리의 영역에 법으로 덤벼들면 어떤 높은 차원의 도덕적 논의와 도덕 발전을 달성할 노력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사회가 보다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으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윤리의 영역에 가능하면 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법규화해야 하는 윤리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윤리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윤리만을 법규화해야 합니다.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법규화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나치 치하에서 유태인을 학대하는 것은 대다수가 동의했고 이는 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모든 사람이 동의할 때만 법규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윤리의 영역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섣불리 법규화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거슬린다고 법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윤리의 영역은 윤리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많습니다. 눈에 거슬린다고 윤리의 영역에 덤벼들면 정말 중요한 정부의 역할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습니다. 영어로도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Social Responsibility, 아예 S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것은 정부의 역할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반체 비치는 사회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객, 경쟁자, 종업원, 구매자, 채무자와의 관계, 관행 등이 사기와 기만이 없는 공개적인 자유 경쟁에 기초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반체 비치가 정의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기와 기만이 없다. 그리고 공개적인 자유 경쟁이다. 따라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익 추구가 아니면 그 어떤 행동도 사회적인 책임을 결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이면 사회적 책임을 결여했구나 당연히 이해하지만 이익 추구를 안 했다고 사회적 책임을 결여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왜 허용됐습니까? 기업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많은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즉 사회가 기업의 존재를 허용했기 때문에 기업은 오직 이익으로 사회에 되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익 추구가 아닌 정부를 흉내낸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 우리는 자칫 그래도 좋은 일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익으로 사회에 되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에 봉사한다거나 사회에 기부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익으로 사회에 되갚아야 합니다. 당연히 불법도 안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이어야 하고 이익으로 사회에 되돌려 줄 때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고 세금을 내므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내면 정부가 사회를 발전시킬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결정은 정부가 해야 적합합니다. 만약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사회 개선 사업에 사용한다면 이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프리드만이 주장했듯이 이러한 행위는 대표 없는 세금에 해당합니다.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의 정책 결정은 국민의 대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즉 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 있는 세금이죠. 근데 기업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안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대표 없는 세금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국민의 대표를 거치지 않고 자기들이 사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세금이라는 말을 썼는가? 기업이 이익을 사회에 쓴다면 그 쓴 만큼은 주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합니까? 세금을 부과했으면 반드시 국민의 대표에게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국민의 대표를 거치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대표 없이 세금을 매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책임을 집니다. 잘못하면 선거에서 낙선이 됩니다. 그런데 경영인이 만약에 정부의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시행한다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즉 주주에게 돌아갈 돈을 세상에 쓰는 것은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또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좋은 행위를 한답시고 이익을 사용하지 않고 가격 인상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이 전가됩니다. 즉 가격 인상은 상당 부분 사회를 위한 어떤 사회 개선 사업을 위한 그러한 돈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이 이익을 어느 곳에 사용할 것인지 혹은 가격 인상으로 그러한 돈을 조달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기업이 결정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그 돈을 정부에 내고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정치 과정을 통해서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이 자신의 소명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정책은 정부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뭔가 하고 싶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익을 더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흉내내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그런 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고 자신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어디에 뭘 써야지 라고 결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회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합법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계화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정부의 역할, 나아가서는 정부의 역량에 관하여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화란 무엇일까요? 국가 내에서 인간의 활동이 전 세계로 확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노동, 자본, 기술이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오늘날은 노동, 자본, 기술만이 아니라 기업과 심지어는 문화까지 국경을 넘어서 이동합니다. 세계화는 정부 역량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하나는 정책 역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세계화가 정부의 정책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규모의 순서로 세계 100대 경제 단위를 나열하면 이 100개의 경제 단위 내에는 52개의 기업과 48개의 국가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이미 세계는 기업이
정부보다 더 우위에 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연대와 합병 등을 통해서 그 힘이 더욱 강해지고 확장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분권화를 통해서 권한이 위임되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UN, EU, OECD, WTO 이런 조직들이 국가 권력을 또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기업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공공부문은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의 정책 영향은 점점 약화됩니다. 더구나 세계화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방 경제로 남의 나라에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역을 통해서 주고받습니다. 이런 개방 경제가 되면 거시 경제 정책이 무력화됩니다. 즉 외국의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상품이 나갔다 들어왔다, 노동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정책도 무력화되고 경제를 진정시키는 것, 발전시키는 것 여러 가지가 약화됩니다. 세계화는 정책 역량만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 정당성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즉 미디어의 세계화로 인해서 세계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이와 괴리가 있는 정부의 정책은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특히 미디어의 세계화, CNN, 인터넷 등으로 세계 여론은 오늘날 어떤 표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무슨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세계 여론으로부터 거리가 있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고 외국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정당성이 감소합니다. 세계화는 국가를 향한 연대감이 약화되고 국가 통제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나라의 문화 속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적 차원으로 읽고 쓰고 놀고 느낍니다. 따라서 국가를 향한 연대감이 약화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더 성숙하고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공감대가 더 확장됩니다. 그만큼 국가도 통제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더 많이 여행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알고 더 많은 것을 국가에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규모와 작은 정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작은 정부는 무엇이 작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심코 작은 정부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거기에 대한 합의점은 도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산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권력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것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작은 정부란 예산이 작은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사업을 거의 하지 않고 공무원 숫자만 잔뜩 늘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의 총액은 작다 할지라도 공무원의 숫자가 많으면 그걸 작은 정부라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공무원의 숫자가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공무원의 숫자는 아주 작지만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총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의 숫자가 작아도 예산이 크면 큰 정부일까요? 혹은 독재 정부는 예산도 작고 인력도 작지만 너무나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독재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작은 정부라는 말은 암묵적으로 정부가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즉, 작을수록 좋다. 정부는 좌우지간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구상에서 큰 정부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까 보았듯이 예산이 기준인지 공무원 숫자가 기준인지 우리는 합의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어떨까요? 공무원 숫자도 많고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총액도 많은 나라들은 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입니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이 큰 정부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정부는 어떤 국가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는 아주 작은 정부라고 합니다. 정부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마치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자율이 아닌 혼란이 횡행한다고 합니다. 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아마 아무도 소말리아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유럽 국가처럼 살고 싶으면서도 정부는 작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많은 국민이 작은 정부를 원할까요? 그것은 정부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하면 좋지만 가급적 규모는 작았으면 좋겠다. 이게 국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지구를 휩쓸었던 신자유주의의 영향도 큽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 망국론을 주장했고 복지 때문에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큰 정부는 나쁘다, 작은 정부가 좋다라는 생각을 지구 곳곳에 퍼뜨렸습니다.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영향을 받아서 저절로 큰 정부, 나쁜 정부, 작은 정부, 좋은 정부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복지국가도 문제가 있어서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개혁을 많이 진행했지만 복지국가가 망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앞선 선진국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입니다. 복지국가와 더불어서 케인즈 이론이 정부 팽창의 큰 원인이었습니다. 케인즈는 정부가 경제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경제가 침체되었거나 공황 상태에 있을 때는 정부가 재정 정책으로, 즉 시중에 돈을 풀어서 수요를 자극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불황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케인즈 이론도 복지국가처럼 큰 정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국가와 케인즈 이론은 정부 팽창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작은 정부의 주장은 자칫하면 시민사회의 자율성보다는 기업 활동의 자율성 강화로 이어질 위험성이 큽니다. 기업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실 정부의 횡포보다도 거대 기업의 횡포를 더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 봤듯이 전 세계 100개의 경제 단위를 보면 과반수를 넘는 것이 기업입니다. 기업은 정말 강한 경제 단위입니다. 국가보다도 더 강한 경제 단위로서의 기업이 52개나 된다는 사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아직도 작은 정부 주장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사회과학의 세계에서는 물리학과는 달리 압도적인 합의에 의해서 새 이론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뉴턴의 오류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수정됐고 또 아인슈타인의 오류도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복지국가 망국론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상반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을 보면 정부가 클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당혹스러운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큰 정부가 더 좋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주장이 틀렸다고 반대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클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는 결과는 우리에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십 년 동안 복지국가 망국론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경제 성장이 더 수치상으로 양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발 경제 위기 이후에 많은 복지국가들이 실업률이나 기타 경제 성장률이나 그런 수치를 놓고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양호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크기가 클수록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우리는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부 정책들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것으로 비난을 받는 재분배 정책, 즉 복지에 연결되는 정책이죠. 이것조차도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촉진한다는 연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주어져야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쓰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부자들은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더 늘어나도 소비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국가의 규모보다도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국가가 규모가 크냐 작으냐보다도 국가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적 부분에 예속된 정부는 바람직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시민사회의 자율성 부여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작은 정부가 형식적 민주주의에 더 부합합니다. 즉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너무 크거나 강하면 안 된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 민주주의는 큰 정부를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란 불평등 등 시장 실패로 인한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절차만 충족되었다고 민주주의가 아니고 실제로 국민들이 최소 생존 수준을 보장받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실질적 민주주의는 큰 정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어보면 마치 큰 정부가 작은 정부에 비해서 좋은 것처럼
즉 일방적으로 좋은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큰 정부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 큰 정부 주장이 옳고 100% 작은 정부 주장이 틀리다. 이것은 아닙니다. 작은 정부 주장이 상당 부분 과장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그리고 큰 정부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부가 더 좋을까요? 무조건 큰 정부가 좋다. 무조건 작은 정부가 좋다.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분야에서는 큰 정부, 그리고 불필요한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가 바람직한 것이지요. 따라서 복지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 같은 분야에서는 큰 정부가 돼도 관계없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억제하는 또 억압하는 그러한 분야에서는 작은 정부가 되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작은 정부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큰 정부를 추구하겠다고 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중앙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진해도 지방정부가 큰 정부를 추진하면 국가 전체로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영국은 신자유주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의 기수라고 불리우는 대처 수상이 아주 오랫동안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구했지만 지방정부는 작은 정부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의 권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지출은 감소하지 않았고, 국가 전체를 볼 때 복지 기능은 상당 부분 지방정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영국 전체가 작은 정부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 논쟁은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최초에 등장했던 논쟁은 근대 국가로서의 야경 국가입니다. 즉, 야경 국가는 작은 정부였습니다. 야경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는 시장의 자유를 맡기고 가급적이면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밤에 도둑이나 잡아라, 즉 범죄나 담당해라 하는 것이 야경 국가입니다. 이것은 근대 국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가 처음 출현했을 때는 정부는 작은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혁명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이 추구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복지국가가 나오면서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의 숫자도 많아야 되고 예산도 증가되어야만 했습니다.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행정국가가 되는데요. 이것은 현대 국가의 모습을 갖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복지국가는 당연히 큰 정부입니다. 그러나 복지가 지나치게 팽창하면서 정부의 비효율이 문제가 되었고, 복지가 오히려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복지국가 망국론이 대두됩니다. 이러한 흐름의 맨 앞에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큰 정부보다는 작은 정부가 좋고, 그래서 정부의 많은 기능을 민영화나 민간 위탁에 의해서 민간에 넘기고 정부는 작은 정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작은 정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발 경제 위기를 계기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규제 실패 때문이다. 즉 정부의
역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강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즉 큰 정부를 주장하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서슴지 않고 빅 거버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정부 주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말 경제 위기는 규제의 실패일 뿐이지 여전히 큰 정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은 정부에서도 규제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정부와 큰 정부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교대로 등장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정부, 그 다음 큰 정부, 다시 작은 정부, 또다시 큰 정부. 이 흐름이 또 어떻게 이어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은 행정국가입니다. 행정국가는 결국 공무원들의 힘을 의미합니다. 관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첫째, 행정부 우위의 국가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됩니다. 비록 우리가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행정부가 입법부나 사법부에 비해서 우위에 서고 있는 것이 대다수 국가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관료의 힘은 준사법적 기능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분쟁이나 법적인 논쟁은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짓지만 사실상 사법부가 해야 되는 성격의 업무를 행정부가 수행하는 일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세에 관해서 불복을 하면 국세심판소에서 먼저 이를 다룹니다. 여기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있는 조세 전문가들이 모여서 조세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것이지요. 만약 이에 불복하면 사법부의 제소에서 공식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 현상이 복잡해지고 사법부가 전문 지식이 결여되기 때문에 준사법적 기능을 행정부가 담당하는 현상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관료의 힘은 준입법적 기능으로부터 나옵니다.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입법부가 담당해온 법률의 제정까지 이제는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률을 입법부가 주도해서 제정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법규의 내용도 엄청납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 많은 것들을 행정부에 의존합니다. 때로는 행정부가 법률을 제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지만 행정부가 제정한 법안을 국회의원에게 주어서 국회의원이 입법부에 상정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은 행정부가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법부가 만든 경우에도 모든 세부 사항을 의회에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충의 큰 틀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행정부에 위임합니다. 이것을 위임 입법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비워놓은 세부 사항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자유재량에 의해서 구체적인 시행령을 결정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고 이것은 관료들의 중요한 힘이 됩니다. 또한 행정부는 사법부의 행위와 입법부의 행위를 통합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행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세세하게 알고 있고 가장 넓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도 이와 일치합니다. 명백히 입법부에 속할 때, 명백히 사법부에 속할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정부의 일은 행정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행위와 입법부의 행위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그만큼 증가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료의 힘의 원천은 정부 조직의 영구성에서 나옵니다. 기업은 파산되어서 다른 기업에 합병되고 사라지기도 하지만 정부 조직은 계속 생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할 우려가 없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의 힘은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공무원들의 힘은 정책 결정 권한에서 나옵니다. 과거에는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하기만 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었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 단순했던 시절에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봤듯이 오늘날 복잡한 시대,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 법규가 엄청나게 증가한 시대에는 정책 결정을 입법부에서 100% 전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책 결정도 행정부에서 이제는 많은 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입법부에서 결정된 정책도 집행 과정에서 행정부에 의해서 부단히 수정되기도 합니다. 부단히 수정된다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수정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새로운 정책의 결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정책 결정 권한도 이제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정치적 중립을 위한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공무원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했지만 쫓겨날 우려가 없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해고되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소신이 변화에 저항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의 힘이란 전문 지식의 힘입니다. 행정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공무원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행정학 원론 4강을 강의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윤성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행정학 원론 5강을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